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저기 페이지 54페이지 그 국제우편 총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우편 총설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뭐 큰 이론은 없고 다만 이제 그 국제기구와 관련해서 만국우편연합이랑 아시안 태평양 연합 그 양자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54페이지 보시면 그 뭐 국제우편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국제우편의 의의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2번만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처음부터 여러분들 어떤 범세계적인 우편기구가 존재하고 그리고 개별 당사자들의 어떤 조약으로 그렇게 체결해서 발전된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어떤 뭐 필요에 의해서 뭐 양자 조약이든 다자간 조약이든 그런 조약을 통해서 우편의 교환을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만국우편연합이라는 어떤 세계적인 뭐 국제기구가 이렇게 우편 국제기구가 창설되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개별 당사국 간의 조약이었다가 이제 범세계적인 국제우편기구인 만국우편연합이 창설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3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국우편연합, 그래서 UPU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쪽에 그 일부 국가들이 창설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입니다. 뭐 창설 회원국은 그냥 한국하고 필리핀 두 나라지만 지금은 이제 그 몇 개죠? 그 창설 회원국은 4개 국가죠. 4개 국가. 한국, 필리핀, 그 태국, 대만까지 해서 이런 초창기에 이제 4개 국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지역적인 어떤 국제기구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국우편 그 연합하고 아시아 태평양 그 우편연합과 관련해서는 그 각종 기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총회라든지 뭐 집행이사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게 만국우편연합의 그 기구인지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연합의 기구인지 그 정도 좀 구분하시면서 각 기구들의 어떤 역할들, 그러니까 뭐 기능 그런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설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만국우편연합은 베른 조약에서 처음에 일반 우편연합 해가지고 그렇게 탄생이 됐다가 이제 파리 총회에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국우편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명칭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창설과 관련해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이제 제의했던 국가가 한국,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국하고 필리핀이 제의를 했다가 그래서 이제 태국하고 대만이 창설 회원국으로 이제 추가가 됨으로써 그래서 4개 국가가 창설 회원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의 웬만한 기구들 다 뭡니까? 태국 방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뭐 설립 목적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립 목적과 관련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과 관련해서 이런 국제기구를 창설한 이유가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국우편연합 같은 경우는 우편물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하는 것, 그 다음에 공정하고 공통된 어떤 표준 채택, 그 다음에 뭐 기술력 촉진, 상호작용, 그 다음에 뭐 고객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은 뭐 창설 목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상식선에서 객관식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의 그 설립 목적 있잖아요. 그 제가 여기 음영 처리를 한 게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UPU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근데 UPU 같은 경우는 그 헌장에서 지역끼리 있잖아요. 지역 내에 어떤 국제기구 창설을 갖다가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APPU가 탄생됐다라는 거, 그걸 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우편연합의 구성을 허용하고 있는 어떤 UPU 헌장 8조에 의거해가지고 지역 내 회원국 간의 우편 관계를 확장, 촉진, 개선하고 우편 업무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 APPU가 창설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PU 헌장에 근거해서 APPU가 탄생됐다. 그렇게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그 양자는 다 뭡니까? 그 회원국들이 전체가 모여서 뭐 회의하고 의결하는 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연락 통보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국우편연합 같은 경우 총회, 자, 최고의 의결 기관, 심의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력 있는 의결 기관이고 4년마다 개최. 4년마다 개최되니까 이건 상설 기구는 아니겠죠. 그래서 비상설 기구다. 전 회원국의 정권 대표로 구성되고, 자, 여기서 하는 일은요, 그렇죠. 뭐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 거기 전 회원국이 모여서 한 번에 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발전 방향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국우편연합의 상설기관으로서요. 자, 관리이사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편에 가는 정부 정책 그리고 감사. 자, 저기 제가 감사에다 좀 체크를 해놨죠. 그래서 감사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기관이 관리이사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운영, 상업, 기술적 그런 세부적인 사안 등을 담당하는 게 우편운영이사회. 이렇게 관리이사회고 우편운영이사회만 잘 구분하시면 뭐 객관식 문제에 맞추는 데는 지장은 없고요. 이제 사무국이라고 되는데 국제사무국이 여러분들 보시면 연합 업무의 수행, 지원, 연락, 통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총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니까 언제 뭐 회의가 있으니까 모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기본적인 발전 방향이 저지만 세부상 내용 같은 거 정리를 해서 각국에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게 바로 국제사무국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국제사무국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저기 그 뒤쪽에 이제 국제 반신 우편권에서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 반신 우편권은 그 국제 반신 우편권의 발행 기관이 어디냐면 요 UPU의 국제사무국입니다. 그래서 각 회원국은 판매를 할 뿐이고 발행 기관은 우리 국제사무국이다라는 거 보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PP와 관련해 가지고 총회 역시 마찬가지 연합의 최고 기관으로 4년마다 둘 다 뭡니까? 4년마다 올림픽이네요. 4년마다 개최되는 비상설 기구고 전 회원국의 정권 대표. 그러니까 회원국에서 이 사람한테 정권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권을 준 그 대표자가 와가지고 회의에 참석한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권을 받은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만큼 회의를 하는 것인 만큼 어떻습니까? 그 회의의 어떤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의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보세요. 헌장, 총칙의 수정, 공통 관심사 도입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소집된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집행이사회 같은 경우는 총회가 4년마다 한 번씩이면 4년이면 뭡니까? 기간이 텀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했던 담당자들도 교체될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1회마다 개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집행이사회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집행이사회는 UPU 기관이 아니라 APPU 기관이다까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아시아 태평양 우정대학, 그 다음에 사무국 뭐 그런 것들은 그냥 확인차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인 사항으로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의 그 만국우편연합에 보시면 보세요. 기준화폐가 뭐다? SDR, 즉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준비통화인 SDR을 기준으로 한다. 달러가 아니에요. US 달러가 아니라 SDR을 기준화폐라고 하고, 그럼 특히 이제 공용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뭐 지금의 공용어는 영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UPU의 공용어는 뭐다? 프랑스어다. 근데 프랑스어를, 불어를 쓰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용어는 불어지만, 자, 업무용 언어로는 불어 및 영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영어랑 같이 혼합해서 같이 사용한다. 다만, 그럼 불어하고 영어하고 해석시 충돌이 됐을 때는요, 그렇죠. 공식적인 언어인 불어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나 실제로는 뭐 여러 언어를, 워낙 전 세계 국가가 다 모이는 거니까 여러 언어를 두루두루 사용한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UPU와 우리나라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APPU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필리핀이랑 공동으로 제의를 해서 우리나라가 창설 회원국이 됐다라는 그런 인연이 있고요. UPU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1897년에 워싱턴 총회에 참석해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거 조선 말이네요. 그때 이제 1900년도에 이제 대한제국시대 때 국호로 정식 가입을 하고, 근데 1922년 우리 일제치하에서 일본이 조선으로 개칭을 하고, 이제 해방 후에 1949년 다시 그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해서 자격을 회복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뭐 그렇게 의미는 없는데, 근데 참 이것도 우편에 관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저기 지난 시험에 한번 그 보험과 관련된 그 역사가 나왔듯이 여기도 한번 좀 주목해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여기 문제 만들 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흐름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연도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우편에 관한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그 UPU 그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북한은, 자, 보세요. 북한은 우리보다 늦게 가입합니다. 1974년도에 로잔느 총회에서 가입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북한도 마찬가지 UPU의 가입국이다라는 거 그거 좀 확인하시고 우리나라보다 늦게 가입했다. 우리는 해방 직후에 뭡니까? 6.25 전쟁 발발 전에 가입을 했다면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때 가입을 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94년도에 자, 이 UPU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그래서 이 UPU 총회라는 게 여러분들 그 4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1974년, 1994년 그래서 뭐 딱 4년 텀을 하면 5회 대 이후에 그때 이제 서울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2012년도에 우리나라가 관리이사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이사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2년에 관리이사에 꼭 기억을 하시죠. 이사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또 유엔에서 여러분들 그 상임 기구가 아니라 비상임 안보리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임 안보리에 그때 회원국 그 의장국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 한성수 국무총리였나요? 그때 한성수 외교부 장관이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분이 이제 총회를 갖다가 주재를 하고 회의를 했던 모습이 예전에 TV에서 나왔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관리 이사의 그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표로 해가지고 양자를 갖다 비교하게끔 그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굵은 글씨 위주로만 굵은 글씨 많죠. 어쨌든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게 국제우편의 종류인데요. 그 종류와 관련해서 보세요. 통상우편물, 그다음에 소포우편물. 이게 우리 국내우편을 나눈 구분 기준이라면 국제우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통상우편물, 국제소포우편물 그 외에 이제 좀 별개로 이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어떤 제도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통상우편물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통상우편물과 관련해가지고 국내우편물은 어떻게 봤습니까?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그리고 소형포장우편물 그렇게 구분을 했다면 국제통상우편물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어떤 서신 등의 어떤 그런 의사전달물과 그 다음에 우리 물건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구분 방식은 뭘 따른다? 내용물에 따른 구분 방식 이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LC라고 되는데 이게 서신입니다. 서신 등 서신과 관계되는 것들 거기에 이제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서장 그 다음에 우편엽서, 항공서간 요 세 개가 뭐다? 서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AO라고 해서 오브젝트, 물체,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인쇄물, 소형 포장물,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그 다음에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내용물에 따라 통상우편물을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외국 같은 경우는 취급 속도에 따라서 우선 취급하는 거냐, 비우선 취급하느냐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취급 속도에 따라 구분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 국제통상우편물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저 밑에 제가 표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지난 시험 같은 경우는 한 장짜리로 이렇게 A4지로 그렇게 나눠 드렸었는데 그걸 이렇게 요약집에다가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게 책이 가로로 좀 긴 책이면 좋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보기가 한 장짜리 보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일반 기본 교재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소포우편물, 그 다음에 K-패킷. 자, K-패킷.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한 독자 상품인데 한번 보세요. 계약 고객이 제가 왜 계약 고객에다가 음행 처리를 했을까요? 그렇죠. 여기 K-패킷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뭐 개인이 가가지고 한두 개 보내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계약을 맺은 사람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라고요?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시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시핑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시핑으로 접수하는 자 소형 포장 우편물이거든요. 그래서 2kg 이하의 소형 물품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K-패킷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뒤에 살짝 뭐 추가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인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았으니까 한번 좀 이제 출제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요거는 한번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우편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EMS 즉 국제특급 우편물입니다. 우리가 국내 특급에서 단일 특급, 이길 특급 공부했듯이 국제우편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EMS다. 그래서 EMS는 크게 서류와 비서류, 서류, 비서류 그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서류와 관련해서 세관 검사가 필요 없는 서류 등을 발송할 때 이용하며, 자, 우리 번호 보세요. 운송장 번호와 관련해서 22로 시작하는 게 바로 서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바뀌었는데, 비서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EM 이렇게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EM 또는 ES 이렇게 해서 ES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비서류 같은 경우는 EM 또는 E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좀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해상 특성 우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보세요. 계약 고객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자, 이거 30kg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해상 그 특송 우편물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보시면 한중 해상 특송 우편물인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해상 특송 운송 우편물인가요? 그렇게 돼가지고, 자, 한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전기 그 노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자 물품들 있죠.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송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릴 때 뒤쪽에 나오지만 인터넷 접수로 해야 되는, 이시핑으로 접수해야 되는 게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2개가 여기 나왔습니다. K-패킷하고 한중 해상 특송 운송 서비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유럽 국제 특송 그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3개 이렇게는 무조건 이시핑으로 접수해야 되는 거다. 그 외에 또 이시핑과 관련되는 것들이 보면, 이시핑으로 우리가 만약에 접수를 하면 특별 감액 파트에서 5% 감액을 해주고요. 그 외에 이제 이시핑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수출 번호라든지 그런 걸 입력하면 2% 감액한다는 거, 그렇게 한 번에 여러분들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통상 우편물의 종별 세부 내용이라고 되는데, 자,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지금 된 걸로 감안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 설명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공부를 하시다가 여러분 개념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파트에 해당되는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 좀 시간을 좀 찾아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이니까 쭉 이렇게 흐름만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장, 우편 엽서, 항공서관, 요거는 뭐라고요? 서장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특히 이제 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그 서장이 우리가 아는 일반 편지,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이 통상 우편물의 요건에 위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서장으로 취급합니다. 서장으로 취급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 통상 우편물마다 각각 최대 중량이 다르거든요. 그 최대 중량이 다르니까 그거는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쇄물로 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쇄물 같은 경우는 5kg까지가 최대 중량인데 인쇄물의 요건에 부합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서장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럼 서장 같은 경우는 최대 중량 2kg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얼마까지 보낼 수 있다? 2kg까지밖에 보낼 수 없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서장 해가지고 그 2번, 3번, 4번만 좀 묶어서 여러분들 좀 별표 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취급한다? 서장으로 취급한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중량 제한과 관련해서 2kg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 엽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간제엽서, 그 다음에 사제엽서, 이제 뭐 개인이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사제엽서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2번 보시면 사제엽서는 우편요금 표시, 증표 인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편요금 표시, 증표 인쇄를 갖다가 하는 거는 뭐예요? 관제엽서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예전에 한번 기출됐던 게 있는데 그게 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면 위쪽에 포스트카드 또는 까르테 포스텔, 같은 뭐 엽서라는 뜻입니다. 뭐 영어랑 불어의 그런 엽서라는 뜻이니까 앞면 위쪽에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옆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우편 엽서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 우편 엽서이기 때문에 영어, 불어 이렇게 반드시 쓰여져 있어야 되고요. 요걸 이렇게 안 써 있으면 요거는 요건에 위반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건에 위반했다. 그러면 이건 뭘로 취급한다? 서장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거기 왼쪽에 2번 보시면 법규를 위반한 엽서, 소형 포장물 등 이런 것들은 뭘로 취급한다고요? 그렇죠. 저기 서장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장 같은 경우는 최대 중량이 2kg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서관 관련해서, 자, 이게 1번이 중요하죠.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공통된 단일 요금이 적용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공서관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그 아시겠죠? 이게 봉투하고 그 안에 내용물하고 한 장짜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물을 쓰고 이렇게 딱 접어서 이렇게 붙이는 그런 형태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항공서간이다라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관제항공서간, 사제항공서간 그렇게 있다. 특히 이제 그 사제항공서간과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지방우정청장이 승인한 후 민간에서 국제우편 규정에 맞게 조제한 게 그게 바로 사제항공서간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도 이제 지방우정청장이 승인했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최대 규격, 최소 규격 그렇게 뭐 좀 보셔야 되는데 좀 다르죠.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엽서 관련해서 최소 길이 기억나십니까? 저기 90하고 140 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최소가 90, 140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다만 요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보세요. 가로와 세로의 비율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엽서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그럼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 1.4배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로의 길이가 만약에 10cm면 가로의 길이는 14cm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량은 자 5g 이내입니다. 우리 여기 국제통상 우편물과 관련해서 다 단위가 킬로그램까지인데 여기 유일하게 뭡니까? 그램. 그러면 제한 중량이 가장 작은 거는 하면 항공서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깔 연청색, 그 다음에 전면 가장자리 뭐 적색, 청색 뭐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쇄물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허용된 물질 뭐 등의 2부 이상을 생산한 복사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쇄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냥 뭡니까? 복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가 뭐예요? 내용물이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만 여기 무게 제한 보세요. 이 무게 제한은 5kg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인쇄물이 되려면 같은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쇄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인쇄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쇄물로 취급을 해서 제한 최대 중량 5kg까지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자, 우리 학생들한테 보내는 뭐 성적 통신 강의록, 그 다음에 과제 원본, 채점 답안, 성적표, 그 다음에 필서, 악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요 외시등 확인해 주십시오. 요거는 복사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직접 이렇게 쓴 거고. 그리고 사람 학생들마다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복사한 내용은 아니지만 뭘로 취급하겠다? 인쇄물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최대 중량은 5kg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국내우편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보세요. 524,700원 즉 300SDR을 기준으로요. 300SDR 이하면 CN22, 그 다음에 300SDR을 초과하면 CN23이라는 그런 서식, 세관 신고서를 갖다가 첩부한다는 거,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혹시 300SDR을 초과해서는 국제통상우편물, 소형 포장우편물 보낼 수 없다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세관 신고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가액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내고 보내지 못한다 그런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 동봉이 가능하다. 이거 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 그러니까 여기 안에 내용에 물건이 들어가는데 어떤 개인적인 어떤 통신문 성격의 어떤 서류라든지 그런 걸 같이 보낼 수 있을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되는 게 소형 포장물이니까 요거는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59페이지에 제가 거기 중량 제한 비교랑 개인적 성격의 서류 동봉 가능 여부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7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이제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량 제한이 2kg까지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나중에 한 번에 물론 정리하겠지만 최대 중량 그거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중량 가장 큰 게 있네요. 자, 보시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그 어떤 통상 우편물이지만 어떤 서신 그런 것에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각장애인 전용의 녹음물, 그 다음에 특수 종이 이것도 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 중량이 7kg까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 중량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공 부가 요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그러면요, 제가 이걸 등기해서 보낸다. 그래도 등기 요금은 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공편으로 보냈다. 그러면 이제 항공 요금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편으로 보냈다면요. 그럼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왜? 항공 요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항공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편물 표면에 영어로 Literature for the Blin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최대 중량 7kg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이거죠. M백이라고 하거든요. M백. 그러면 요거는 뭐 자료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량을 보낼 때 좀 많이 이용하겠죠. 그래서 1번 보세요. 동일인이 동일 수치인이 한꺼번에 어때요? 다량의 인쇄물을 한 개 또는 그 이상을 우편 자료를 활용하여 보내는 거. 그래서 이 우편 자료가 하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 사람이 보낼 수 있는 최대 중량은 몇 킬로일까? 자, 보니까 뭐라고 되세요? 10kg에서 30kg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걸 합했을 때고요. 근데 그 우편 자료 하나당 그게 이제 보시면 그거는 2kg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우편 자료 제한 중량은 10에서 30kg입니다. 자, 우편 자료 내 각 우편물의 중량은 2kg 이하여야 한다는 거.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세요. 2kg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 중량이냐 아니면 우편 자료 내 각 우편물의 그 중량이냐 그거 여러분들 좀 구분하시고요. 3번 보시면 특수 취급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같은 경우는 자,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요거는 취급 국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체 여러분들 우편 자료에다가도 물론 당연히 주소 부착을 해야 되겠지만 각각 묶음되어 있는 자료 있죠. 거기에도 별도로 수취인의 주소를 표시한다는 거. 이런 디테일한 것이 여러분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게 막 밑줄도 많고 굵은 글씨도 많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우편 파트 여러분 이거 요약지 보시면 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까? 지금 이제 89페이지, 90페이지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9문제 우편 파트에서는 다 가져간다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긴 끈으로 우편 자료에 매달아 연결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통관 해부 대행 수수료 해가지고 우편 요금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통관할 때 내는 통관 대행 요금이죠. 대행 수수료에서 여기 4,000원 부과되는 거는 M백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표시로 M이라는 송달증에 표시를 한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막 쭉 그렇게 읽었는데 그 관련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쭉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제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힘드신 분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문제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내용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공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하면 자, 통상 우편물 중에 뭐다 이런 것도 딱딱 이렇게 각각이 매치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 보시면 자, 제가 여기도 국제 소포 우편물 그리고 K-패킷 해가지고 이렇게 좀 표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냥 여러분 좀 한눈에 가급적이면 보는 게 편하잖아요. 책을 갖다가 옆장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눈에 보는 게 좀 편하시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까지 통상 우편물에 있다면 이제 국제 소포 우편물 해가지고 자, 의 보세요. 그쵸? 서장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물건은 물건인데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 작은 물건은 소형 포장물 해가지고 통상 우편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2번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물 성격의 서류는 동봉이 금지된다 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봤던 소형 포장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꼭 기억하십시오.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에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물은 그렇죠. 소포 우편물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편법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포 하나 보내면서 거기에 그 동네에 사람한테 보낼 어떤 뭐 서신 같은 거 그런 거 집어넣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종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통 소포가 있고요. 그 다음 기타 소포라는 그 말보다도 자, 보험 소포 보통 소포, 보험 소포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험 소포 같은 경우는 그 뒤쪽에 그 우리 EMS와 관련해서 EMS는 서류도 있고 비서류, 즉 소포 물건도 가능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통 소포, 보험 소포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많은데 다만 이제 보험 취급을 했다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 취급을 하면요,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이제 실제 손해배상액을 우리가 배상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거기다가 뭐
케이스 문제 제가 하나 냈던 것 같은데 우편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부과가 되지만 우리 시급 수수료 같은 거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내용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소포, 자, A번 보세요. 기록 취급하며 항공 배달 통지 등 특수 취급도 가능하고, 자, 주소 기표 지상에 요거는요, 그렇죠. 100g 단위다. 100g 단위라는 것은, 자, 우리 10g 단위에서 뭐합니까? 평가 절상한다. 절상 표기한다. 그래서 5kg 740만 740 4자 숫자가 있죠. 0자가 아닌 4자 1, 2, 3, 4, 5, 6, 7, 8, 9가 있으면요. 그렇죠. 올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g 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5,800g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소포 보시면 보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여기서 보세요. 우리 물품 등기라든지 안심소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보험소포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객관적인 가치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를 안 쓰고 마음대로 그 가액물을 초과하는 금액을 썼다 그러면 이게 사기보험이 돼가지고 나중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통소포와 다르게는 좀 더 정밀하게 그렇게 중량을 표시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10g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g 단위로 표시하는 거는 보험소포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EMS 같습니다. 그래서 1g 단위에서 여러분들 숫자가 있으면 그걸 뭡니까? 평가 절상해가지고 10g 단위로 딱 맞춰준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취급한다 했으니까 자 일부 보험 가능하고 그리고 사기보험의 우려도 있다 그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한번 쓰고 다시 수정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썼다 그럼 반드시 뭡니까?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작성을 해야지 수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우편 사무소포 있죠. 자,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우편 사무소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또 다른 것보다도 국제 사무국 있죠. 우리 유엔이래요. 만국우편연합의 총회에 이제 있는 그 기구인 국제 사무국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UPU 국제 사무국으로부터 우정청과 지역 우편연합에 발송하는 소포. 그 다음에 회원국 자기들, 우정청 간에 이렇게 상호 교환하는 소포.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편 사무 소포. 요 개념만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국 우편연합의 그 국제사무국이 등장하는 게 우리 앞에 봤던 국제기구에서 담당하는 일이 있죠. 그거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제반신 우편권에서 한번 나오니까 그 세 군데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전쟁 포로나 민간인 피역류자 소포. 이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소포, 보험소포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K-패킷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K-패킷이라는 게 우리 2016년도에 우리 이제 새로 이제 공고 나왔을 때 새로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꼼꼼하게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K-패킷과 관련해서 요거는 소형 물품, 소형 물건을 갖다가 우리 배달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2kg 이하의 소형 물품을 뭘로 접수한다고요? 이시핑.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시핑으로 접수해야 되는 거 세 가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우편 서비스, 즉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해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누가요? 개인 고객이 아니에요. 계약 고객이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징하는 코리아, 그래서 K-패킷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EMS보다는 어떻습니까? 배송 속도는 느립니다. 대신 요거는요 EMS보다는 싸야 됩니다. 그 중간 단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하고 EMS하고 중간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S와 소형 포장물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은 자 모든 구체국과 계약하여 이용한다. 즉 그래서 이거는 개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 고객이 이용한다. 다만 월 최소 계약 물량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 계약 등기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앞에 국내 우편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일반형, 맞춤형 할 때 일반형은 발송 물량이 어떻습니까? 한 번에 500 그리고 월 10,000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맞춤형 같은 경우는 1회 및 월 발송 물량의 제한이 없다. 이런 것과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K-패킷 같은 경우는 월 최소 제한 물량은 없다. 다만 개인 고객은 이용할 수 없고요. 사전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탁탁탁탁 정리하십시오. 시험에 나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거기 키워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여러분 헷갈릴 만하게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온라인 쇼핑 물품의 해외 배송에 적합하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전용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월 이용 금액에 따라서 저 이용 금액의 5%에서 15% 요 이제 수치가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감액을 해준다라는 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K패키지의 종류인데 요거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R로 시작하는 레귤러가 있고요. 레귤러 K패키지 있고 L로 시작하는 라이트, 가볍다. 라이트 K패키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R로 시작하는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K패킷 레귤러인데요. 자, 요거는요. 그렇죠. 도착하고 난 다음에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수취인한테 직접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서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수취인이 부재 중이다. 그러면 전달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에 한 번에 가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라이트는요, 서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 번에 가서 그 안 계시더라도 집에다 두고 오면 되니까 그때는 훨씬 한 번에 우리 발송했을 때 배달할 수 있는 성공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K-패킷 레귤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서명을 받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K패킷 라이트는요, 서명 없이 뭘 높이기 위해서 1회 배달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때는 수신이 없더라도 그 주소지에 두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다. 뭐 그 서명 없이도 배달하기로 약정한 국제우편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 보시면 K패킷의 제휴국가, 즉 K패킷 라이트 제휴국가는 누가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로 정한다까지 그거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중량 제한 비교나 개인문 성격의 동봉 가능 여부 있죠. 그런 것들 표로 정리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제 계속 되풀이 이제 못해드리는 좀 양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문제집에 이런 것들 다 실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실 게 국제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종별 접수 요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우리 책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자, 처음 이제 볼 때는 좀 막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퇴근하면서 여기 오면서 그 수험생들 그 이제 단체 통해서 뭐 하시는 말씀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요즘 바빠서 좀 내용을 잘 못 보긴 하지만 잠깐 이렇게 보니까 금융파트의 이제 개념 자체를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설명을 제대로 못한 제가 이제 잘못이긴 하지만 처음 그 용어 자체가 좀 낯설고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 처음 신입생 들어왔을 때 법률 용어가 많이 어렵듯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생활해 오면서 들어왔던 그런 단어들, 용어들이랑은 좀 다른 그런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편 파트보다는 금융 파트를 좀 더 어려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금융 파트는 한번 정리해 놓으면 정말 여러분들 오히려 우편 파트보다도 공부하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개념을 갖다가 좀 잡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딱 잡아두면 암기하는 데도 훨씬 도움되고요. 생자로 여러분들 뭐 암기한다 한 거라 이렇게 과목이 우편 금융이라는 게 생자 완전히 뭡니까? 100% 암기 과목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암기라는 게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시험하고 좀 병원에 좀 관계가 없는 그런 쪽으로 너무 이해를 하려고 들어가시면 뭐 좋기야 좋지만은 그게 이제 뭐 시험 기간이 한 6개월 이전이다. 그러면 여러분 좋겠지만 이제 한 2달 정도 남은 기간에서는 그런 너무 시험과 동떨어진 것들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보다는 어떤 시험 내용과 관계 있는 것들을 그렇게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국제통상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포 우편물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한 국제우편의 핵심인 EMS, 국제특급 우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별 접수 요령과 관련해서는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 우리 앞에서 통상 우편물 해가지고 7가지였나요? 했죠.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서장부터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편 엽서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접수 검사.
자, 2번 정도 보세요. 봉투 가장자리에 유색의 줄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항공 우편물에 한해서만 이용하다. 그래서 항공편으로 이용할 때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줄 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기본 상식선에서 보시면 되고요. 5번 보세요. 수취인의 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단어와 문자 사이에 여백을 남기지 않고 도착 지역이 들어있는 줄과 다른 주소의 구성 요소 간에 공백이 없도록 촘촘히 기재하고 도착 국가, 국가 및 지역과 우편 번호에는 밑줄을 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수취인의 주소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듬성듬성 여백 당해서 그 사이에 뭐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재하는 거 그런 거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그렇게 기재를 하고 또 밑줄 같은 거 그런 거 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공백 같은 거 너무 남기지 말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밑줄을 쳐버리면 거기에 글자가 이렇게 중복됨으로써 헷갈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뭐 주소라든지 성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렇겠다니까 주소하고 지역, 그러니까 주소니까 주소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접수 요령곡과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접수 해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제가 밑줄 친 것들 위주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M백의 접수라고 되네요. 자, M백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 우편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전체를 뭡니까? 하나의 소폭 아니에요. 통상 우편물로 접수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국제 통상 우편물의 제일 마지막에 공부한 게 M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2번도 보세요. M백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이 그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원칙해서 요거는 자, 국제 우편 자료에 넣어라. 이게 국제 통상 우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는요. 국제 우편 자료가 없습니다. 원칙은 국제 우편 자료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송달하면 되는데 없으면 국내 우편 자료에 일단 우선 넣었다가 그다음 마지막에 보낼 때는요 다시 국제 우편 자료로 다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 가서 그렇게 교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주소 기재용 꼬리표 같은 경우는 각각마다 다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2장 작성해서 한 장은 우편물에 붙이고 한 장은 우편물 자료목에. 그래서 우편물하고 우편 자료가 분리되는 경우에도 뭡니까? 우리 주소 꼬리표 요걸 갖다 확인해서 우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 4번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요금은 우표 또는 우편 요금 인용 중지를 주소 기재용 꼬리표, 자, 뒷면이나 우편물 표면에 부착한다. 자, 뒷면, 우편물 표면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관 대상 물품이 들어있다. 아까 통관 요거는 뭡니까? 대행해서 수수료 얼마 받는다고요? 4,000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관 신고서 이런 것들 CN 22, 23 이런 거 작성해서 붙인다. 그래서 8번 보시면 M표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소형 포장물 접수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까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물품 가액에 따라서 300SDR을 기준으로 CN22, CN23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같은 경우는 무슨 요금? 항공요금. 그렇죠. 요금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제가 된다 했으니까 1번 보시면 봉투 표면에 리트레이처 폴더 블라인드라고 표시됐는지,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항공 부가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은 수납해야 돼 있죠. 그래서 항공요금은 받되 3번처럼 등기료는 면제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공서간은요, 다 특징이 최대 중량이 가장 작은 몇 그램? 5g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즉 항공서간과 관련해서 자, 등기 지급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08년도 기출됐네요. 그래서 항공서간이라는 게 아까 우리 봤지만 뭐였습니까? 우리 봉투하고 내용물하고 같이 한 장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붙이는 그게 항공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3번 보세요. 우표 이외의 물품을 붙이지는 못하며 어떠한 것도 넣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5g입니다. 최대 중량. 근데 이제 바깥에 우표 붙이는 건 당연히 허용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거는 붙이지 말고, 그리고 어떤 것도 넣지 말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표도 붙이지 못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우표를 포함한 어떠한 것도 붙여서는 안 된다면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표는 제외된다라는 까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약집이 좋은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기본서로 볼 때는 여러분들 이게 딱딱딱딱 이렇게 별개로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약집은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그 좀 책의 분량을 줄이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저한테 이제 보내왔던 그 요약집보다는 훨씬 이게 폭이 이렇게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 편집 과정에서.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왔던 것들이 같이 이렇게 보니까 연결되고 복되고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서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읽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서라는 게 핵심만 넣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빠진 부분들 메꿔 나가는 식의 어떤 요약서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그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그 자료 내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요약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이면 기본서 내용을 거의 다 실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새로 뭐 뭘 메워 넣거나 뭐 추가하거나 그런 거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든 뭐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89페이지에서 이제 뭐 우편물이 이제 끝나니까 뭐 우편 파트에서는 그렇게 양에 대한 부담은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두꺼워진 게 이제 보험 상품 때문에 그래요. 특히 상품들, 보험 상품 외에도 좀 상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편집을 하려고 해도 감히 제가 건드리다가 괜히 시험에 나올 게 빠질까봐 건드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핵심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딱딱 중복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정리해도 되는데, 근데 요약집만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험 파트라든지 그 뒤쪽에 이제 상품 파트 그렇게 좀 원문을 그대로 실었다는 거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제 소포 편물의 접수 요령 해가지고 1번부터 6번. 자, 이거는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세요. 국제 소포 편물 주소 기표지의 작성 및 첨부라고 되네요. 그래서 발송인으로 하여금 주소 기표지를 작성하게 해요. 외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부착하도록 한다. 그래서 주소 기표지라는 건 누가요? 발송인이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여기 서식이 있고요. 3번에 보시면 지시사항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 자, 우리 주소 기표지에는 주소 기표지를 아까 우리 발송인이 작성한다 그랬죠. 근데 그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주소 기표지를 작성했다면 이러한 서식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요거랑요. 3번처럼요. 지시사항란이 있습니다. 근데 지시사항란은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시사항란은 딱 보세요. 도착 국가에서 배달 불능됐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송되는 경우 반송 도착료 그 외에 징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시사항란은 반드시 작성한다. 두 개 잘 비교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뭐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4번 보세요. 우리 아까 보험 가액은 정정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재작성해야 한다 그랬죠. 그럼 주소 기표지도요. 주소 기표지에서 중량과 요구는 정정이 불가하다. 그래서 잘못 기재됐을 때는 어떻게 해라? 재작성해라.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 기표지의 중량, 그 다음에 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할 수 없고 정정할 수 없다. 요거는 반드시 재작성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주소 기표지와 관련해서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8면 등등 있겠죠. 이렇게 쭉 쓰면 이렇게 뜯으면 같은 게 이제 계속 써져 있겠죠. 먹지라 그러나요? 어쨌든 자 보시면 2면, 3면 자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 암기할 때 2접 3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접 3 이렇게 할게요. 2접 3발 해가지고 제 2면은 어디로요? 2면은 접수 우체국에 3발이니까 3면은 발송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같이 다 보냅니다. 그래서 소포 편물에 붙여서 발송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4년도에 기술됐던 거고요. 제가 좀 여러분들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표로 이렇게 했으니까 쫙쫙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2접 3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접수 우체국 보관용은 자, 그럼 몇 면이에요? 2접이니까 접수 우체국은 2면이죠. 2면은 복사 내용이 희미하더라도 더 쓰는 이유. 그냥 원형 그대로 보관합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괜히 이거 여러분들 좀 선명하게 한다고 그걸 갖다가 덧칠하든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 그대로 보관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7번, 8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국제 보험 소포 표물의 접수 요령인데 그 보험 소포와 관련해서는 접수 요령은 보통 소포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접수 검사 뭐 요거는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통관 검사를 위해서 개피를 한 후에는 자, 부득이하게 통관 검사를 해서 개피를 했다 그러면요, 그렇죠, 원형 상태에 가깝도록 그렇게 다시 봉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다시 봉해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하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대부분 내용은 같습니다. 뭐 아까 지시사항란이나 서식 뭐 그런 것들이든지 뭐 등등 비슷한 게 많은데, 자 보세요. 똑같은 거랑 다른 거. 자, 양자를 갖다가 다행스럽게 62, 63 해가지고 양자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되어 있네요. 자, 문제 볼게요. 1번 국제보험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 통관에 필요한 서류 추가 배달 불능 시의 처리 방법에 관한 지시사항 표시 등에 관하여는 자, 보통 소포 우리 아까 봤던 접수 요령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 기표지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같고요. 그 다음 요것도요. 요금과 중량 같은 경우 주소 기표지의 요금하고 중량은요, 그렇죠, 수정이 안 되고 정정이 안 되고 제작성해야 된다라는 점도 같다. 이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국제 보통 소포 표물하고 국제 보험 소포 표물의 접수 요령이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좀 다른 거는요, 그렇죠, 보험 소포는 몇 그램 단위? 10g 단위. 보통 소포는요, 국제 보통 소포는 100g 단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이게 이제 보험 취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라 했네요. 그래서 우리 국제 그 보험 소포 표물 같은 경우는 주관적 가치로 우리 가액을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객관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일부 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 원짜리 물품인데 그게 대해서 다 제가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요 일부분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보험 가액은 원화로 표시해야 되며, 자, 체크를 할게요. 가액을 어떻게 한다? 발송인이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를 한다라는 거 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보험 가액은 누가 쓴다고요? 발송인이 씁니다. 발송인이 원화로 써주면요, 나중에 이제 요걸 뭡니까? 우편 간서 담당 직원이요, 그걸 STR로 환산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STR을 갖다 환산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가액 그냥 원화로 이렇게 발송인이 써주면 나중에 그걸 STR로 환산한다. 근데 US 달러, 이거 죄송합니다. EMS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고객이 US 달러로 기재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게 65페이지 있죠? 그 마지막에 그 표에 그렇게 국제보험소포 EMS 해서 이렇게 비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번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절대 수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제작성해라. 그리고 연필로 기재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64페이지로 한번 갈게요. 자, 보시면 아까 거기 있던 기억번하고 리얼번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발송 우체국은 발송인이 원화로 기재한 보험가액을 누가요? 그렇죠, 발송 우체국 이쪽에서 SDR로 환산해가지고 그렇게 기재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발송인이 원화로 기재를 하면요, 그걸 SDR로 발송 우체국에서 환산해가지고 그렇게 기재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못하고 여러분 아무리 기중품이라 하더라도 보험 가액이 너무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700만 원, 그러니까 4,000 SDR 그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 SDR 700만 원. 계속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이제 눈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000 SDR 까지가 보험 가액 최고 한도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 가액이라는 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게 뭐라고요? 국제 보험 소포에서 보험 취급을 하면요, 손해배상은 우리가 쓴 보험 가액 한도로 실제 손해배상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편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플러스하는 게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업보험 보시면 사기보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가치를 갖다가 보험 가액으로 써야지 객관적인 가치를 초과해서 쓴 경우에 사기보험으로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이게 뭐까지 연결된다고요? 손해배상에서 우리 우편간서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 기표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세요. 보통소포, 보험소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뭐를 사용한다? CP 기표지를 사용한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보통소포, CP, 보험소포, CV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에 그렇게 하고 갈로에 이렇게 됐어요. 그게 2010
2017년도부터인가 하여튼 이제 곧 이제 CP로 통합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2016년도에 그때 우리 이제 공고랑 교재는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통 소포나 보험 소포나 둘 다 CP 기표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또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주소 기표지가 만약에 여러분들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가장자리가 투명한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험 때문에 놀래가지고 필요시 반드시 넣으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밑줄을 긋습니다. 필요시 투명 테이프 사용해가지고 주소 기표지 뭐 손상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끈으로 이제 묶을 때도 바코드 같은 부분을 가려서는 아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주소 기표지의 크기보다 작은 소포를 접수한다면 그때는 등기, 통상 우편물을 권유하거나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알면 포장을 아예 크게 할 것을 접수토록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당일 주소 기표지를 사용한 접수 내용 이런 거는 다 전산 처리해라. 그 다음 5번요.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낼 때 요금보다 오히려 반송료가 더 비쌀 수 있으니까 그걸 주지시키는 거예요. 혹시 이거 반송되면 지금 보낼 때 요금보다도 더 비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아시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혹시 반송돼 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팔을 들릴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이제 대응을 하는 거랑 모르고 이제 그렇게 대응하는 거랑 다른 거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EMS 관련해 가지고는 좀 쉬었다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